일장 금기의 시작. 막내 처제 윤정이가 엎드린 자세로 기어다니며 바닥을 닦고 있다. 지난 밤의 일과 지금의 어색한 공기. 하지만 민수의 눈은 처제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윤정이의 얇은 원피스가 엎드린 자세에서 허벅지까지 올라가 속옷의 경계선이 드러나 보인다. 이미 한 번 가졌는데도 다가가는 게 쉽지 않다. 죄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민수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어젯밤 윤정이의 부드러운 살결과 뜨거운 속살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민수는 결국 윤정이의 허리를 움켜쥐었고 윤정이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렸다. 어제보다 더 강하게,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윤정이의 신음 섞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다. 형부라고 부르며 어제보다 더 좋다고, 더 깊이 들어온다고 속삭이는 윤정이. 민수는 윤정이의 허리를 단단히 잡고 리듬을 맞췄다. 윤정이는 멈추지 말라고, 더 세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몸을 뒤로 밀어냈다. 윤정이의 가슴이 바닥에 눌리며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민수는 그 모습에 더욱 흥분했다. 윤정이의 목덜미에 키스를 퍼부으며 그녀의 귓가에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다. 고요한 거실의 일정한 간격으로 둔탁한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윤정이의 억눌린 신음소리만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죄책감도 이성도 그 순간엔 아무 힘이 없었다. 서산의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셔터를 올린 때마다 민수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깨닫곤 했다. 요즘엔 이 바람도 미안해진다. 당신한테. 민수는 그렇게 혼잣말을 뱉으며 고개를 돌려 병원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곤 했다. 그곳엔 아내 수연이가 있었다. 민수의 인생 전부였던, 그리고 지금도 민수의 하루를 지탱하게 만드는 사람. 55살의 아내 수연이는 3년 전부터 병원에 있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한 줄 알았던 몸살이 검사 끝에 희귀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민수는 오랫동안 억눌린 욕망을 혼자 달래야 했다. 단골 손님이 오늘도 병원에 가느냐고 묻는다.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웃는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아내의 약값까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 가게를 접는 날이 곧 아내의 치료가 멈추는 날이니까. 그런 민수 곁에 얼마 전부터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내의 막내 여동생 윤정이. 자신이 언니를 돌보겠다며 내려온 40을 넘긴 미혼의 여자. 시집도 안 갔고 성격은 꼼꼼하고 야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윤정이는 아직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민수에겐 그저 너무도 고맙기만 한 사람이었다. 처음엔 말이다. 딸 지혜가 쓰던 빈 방에 윤정이를 머물게 했고 윤정이는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민수는 퇴근 후 늦은 밤에야 집에 들어오곤 했는데 그럴 때면 거실에 놓인 따뜻한 국과 다려진 셔츠, 그리고 조용히 틀어둔 조명 속에 윤정이의 손길이 느껴졌다. 마치 아내가 있을 때처럼 집안이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윤정이는 말을 아꼈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이상하게도 요즘 민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다. 특히 윤정이가 집안일을 할 때 보이는 몸의 선이나 무심코 드러나는 살결이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민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윤정이는 그저 아내의 동생이고 민수는 지금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이다. 그런데 왜 오늘 아침 윤정이가 머리를 묶으며 부엌을 오가던 그 순간 민수는 잠시 윤정이의 목덜미를 그리고 티셔츠 사이로 살짝 보이는 브래지어
끈을 눈길로 따라가고 말았을까? 딸 지혜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 대학도 취업도 모두 수도권에서 해결했고 집엔 더 이상 자식들의 발걸음이 드물다. 지혜가 쓰던 방에는 이제 윤정이가 머문다. 처제는 병원에서 자는 날이 많고 집엔 씻으러 오거나 가끔 빨래를 챙기러 들른다. 그러니 딱히 부딪힐 일도 없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집안이 정갈해지고 따뜻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욕실 수건이 항상 가지런히 걸려 있고 주방에는 국물 하나 끓여놓고 간 흔적. 그리고 민수가 무심코 벗어놓은 양말이 어느 날엔 깨끗이 세탁바구니에 얌전히 놓여 있기도 했다. 심지어 윤정이가 빨래를 넣을 때 속옷들까지 함께 널어놓는 모습을 본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윤정이가 치웠다며 불편했으면 말하라고 하면 민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윤정이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 뻔했다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 여러 의미로 고마웠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늦은 밤. 불이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방문을 향해 걷고 있는데 욕실 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감은 뒤였는지 윤정이는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싼 채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다. 하지만 막 샤워를 마친 윤정이의 티셔츠는 물기에 젖어 속이 비치고 있었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듯 가슴에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 순간 민수는 멈춰섰다. 빗방울이 묻은 수건이 드러낸 목선,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흐르며 윤정이의 실루엣을 따라 내려갔다. 특히 젖은 티셔츠에 비치는 윤정이의 가슴과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다리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아니, 몸의 반응이 더 솔직했다. 안 돼. 이건 아니다. 민수는 고개를 젓고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고 하반신이 뜨거워졌다. 그저 고마운 마음이야. 그것뿐이야.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해보았지만 그날 이후 민수는 자꾸만 거실 방향으로 시선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밤마다 윤정이의 젖은 몸매를 상상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내 아내가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밤에 어느 날 윤정이가 고구마죽을 끓여주었다. 뭐 대단한 음식도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민수의 하루를 걱정해준다는 그 마음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특히 윤정이가 죽을 떠주며 몸을 앞으로 숙일 때마다 가슴골이 살짝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민수는 맛있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처제는 미소로 대답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조용한 밤이었다. 텔레비전도 꺼진 거실. 식탁 위엔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민수는 무심코 윤정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허리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는 윤정이의 모습. 단정하게 묶은 머리 뒤로 드러나는 목덜미. 그리고 잘 정리된 어깨선과 스르르 내려앉은 티셔츠 자락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허리의 곡선. 특히 윤정이가 팔을 뻗어 설거지를 할 때마다 엉덩이가 뒤로 나오는 모습이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수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민수는 윤정이가 부엌에 있을 때면 괜히 물을 가지러 간다든가 휴지라도 찾는 척하며 다가가게 되었다. 가끔은 일부러 윤정이 뒤로 지나가며 그녀의 체온과 향기를 느끼려 했다. 윤정이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언제나 평온했다. 어느 날 윤정이가 조용히 웃으며 왜 그렇게 자신을 멍하니 보느냐고 물었다. 그 순간 민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는 그냥 윤정이가 이 집을 참 아늑하게 만들어줘서 그랬다고 억지로 대답했다. 윤정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혹시 윤정이도 민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민수는 모른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다. 이 감정이 그저 속마음이길 바랐다. 그리고 절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다. 병원에 다녀오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는 뻣뻣했고 마음은 묵직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수연이는 아직도 웃었다. 항암제로 지친 얼굴로도 민수만 보면 고생했다며 여보라는 말부터 꺼냈다. 그 미소를 보고 민수는 더더욱 집에서의 이상한 감정들을 떨쳐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다. 무심코 지나치려다 민수는 그 안에서 머리를 말리는 윤정이를 보았다. 큰 거울 앞에서 수건을 목에 두르고 윤정이는 속옷 위에 얇은 슬립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다. 레이스 브래지어와 팬티만 착용한 채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윤정이.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털어내며 고개를 좌우로 젖힐 때마다 가슴이 도드라지고 허리와 엉덩이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났고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관능적이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윤정이도 거울 너머로 민수를 봤다. 분명히 눈이 마주쳤다. 잠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윤정이의 시선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설렘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윤정이는 죄송하다며 깜빡하고 문을 안 닫았다고 말하며 수건으로 몸을 감싸려 했지만 그 움직임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드러내 보이게 만들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자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도 한참을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장면이, 그 눈빛이, 그리고 윤정이의 몸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일부러였을까? 그리고 민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윤정이를 상상하며 금기의 욕망을 달랬다. 사장 침묵하는 심판. 그날 밤부터 윤정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전화기 속에서도 윤정이는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아내 수연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민수는 매일 밤 현관문 소리를 기다렸지만 윤정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 간병 업무를 마치고 짐을 정리해 가셨다는 말뿐이었다.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다. 윤정이는 민수의 삶에서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 민수는 윤정이가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매일 밤 윤정이가 준비해주던 따뜻한 국물을 그리워했고 윤정이의 샴푸 향기를 찾아 집안을 헤맸다. 윤정이와 함께했던 그 뜨거운 밤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내 수연이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민수를 대했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어요? 그런 말들이 민수를 더욱 괴롭혔다. 민수는 차라리 수연이가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길 바랐다. 그래야 민수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수연이의 조용한 미소와 변함없는 다정함이 민수를 질식시켰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가 민수에게 말했다. 여보, 제가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집에 있으니까 자꾸 윤정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요.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수연이가 윤정이를 그리워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수연이를 말렸다.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자신이 더 잘 돌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이 더 편해요. 거기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요. 그날 밤 민수는 수연이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수연이는 병원 침대에 누우며 민수에게 말했다. 윤정이한테 연락이 오면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 아이가 걱정돼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집은 더욱 적막했다. 윤정이의 흔적도 없고 수연이의 온기도 없는 빈집. 민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술을 마셨다.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를 꺼내 읽어봤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그래야겠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었다. 윤정이와의 뜨거웠던 밤들이 민수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윤정이의 부드러운 신음소리, 윤정이의 따뜻한 체온, 윤정이의 달콤한 입술. 모든 것이 생생했다. 민수는 윤정이를 찾아 서울로 올라갔다. 윤정이가 전에 살던 원룸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윤정이가 다니던 회사에도 전화해봤지만 퇴사했다는 말만 들었다. 윤정이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민수는 점점 야위어갔다. 가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했다. 수연이는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연이가 민수에게 물었다. 여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이는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제가 곧 떠날 텐데 혼자 남을 생각하세요? 민수는 무슨 소리냐며 수연이를 다그쳤다. 수연이는 조용히 웃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네요. 길어야 몇 달이라고. 민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수연이는 말했다.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바뀔 것도 없는데. 그보다 여보, 제가 죽고 나면 윤정이랑 잘 살아요. 그 아이 좋은 아이예요. 민수는 그런 말하지 말라며 소리쳤다. 하지만 수연이는 계속 말했다. 저도 젊었을 때 여보 말고 다른 남자 좋아한 적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보도 윤정이 좋아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민수는 수연이의 말에 더욱 괴로워했다. 수연이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해준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 민수는 수연이에게 용서를 빌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수연이는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니까. 다만 순서가 잘못된 것 뿐이에요. 제가 먼저 가면 윤정이한테 잘해주세요. 그 아이도 여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수연이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식을 잃는 시간이 많아졌고 깨어있을 때도 제대로 말하기 힘들어했다. 민수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수연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수연이의 마지막 날, 기적처럼 의식이 돌아왔다. 수연이는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윤정이 찾으세요. 그 아이 없으면 여보 혼자 못 살아요. 민수는 울며 수연이의 손을 꽉 잡았다. 수연이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아파서 여보를 혼자 두게 해서. 윤정이가 여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수연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수는 수연이의 시신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수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원한 침묵 속으로 떠나버렸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네 사람들,
병원 사람들, 친척들. 하지만 민수가 가장 보고 싶었던 윤정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수는 계속 입구를 바라보며 윤정이를 기다렸지만 끝까지 오지 않았다. 수연이를 땅에 묻은 후 민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집은 더욱 적막했고 윤정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절절해졌다. 민수는 매일 밤 윤정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장 끝없는 그리움. 수연이의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윤정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민수는 매일 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윤정이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지만 헛된 바람이었다. 윤정이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었다. 민수는 점점 무너져갔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 늦어졌고 손님들에게 제대로 응대하지도 못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윤정이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술에 취한 채 윤정이가 머물렀던 지혜의 방에 들어갔다. 윤정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었다. 윤정이는 정말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다. 민수는 윤정이가 사용했던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아직도 희미하게 윤정이의 샴푸 향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그 향기에 취해 윤정이와 함께했던 밤들을 떠올렸다. 윤정이의 부드러운 살결, 윤정이의 뜨거운 숨결, 윤정이의 달콤한 신음소리. 민수는 자위를 하며 윤정이를 그리워했다. 윤정이가 자신 위에서 허리를 흔들던 모습, 윤정이가 형부라고 부르며 더 세게 해달라던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다. 절정에 이른 민수는 윤정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다. 민수는 낮에는 멍하니 가게에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술을 마시고 윤정이를 그리워했다. 이웃들이 걱정해서 찾아와도 민수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민수는 윤정이를 찾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이번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윤정이의 과거 주소, 직장, 지인들을 모두 조사해달라고 했다. 민수는 윤정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립탐정은 일주일 만에 결과를 가져왔다. 윤정이는 부산으로 이사를 갔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즉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다. 윤정이를 만나야 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살 수 없었다. 부산에 도착한 민수는 탐정이 알려준 카페를 찾아갔다.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다. 민수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윤정이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할까? 윤정이가 자신을 피해서 부산까지 온 건 아닐까? 하지만 민수는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다. 따르릉 하는 종소리와 함께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카운터 뒤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었다. 윤정이었다. 윤정이는 민수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다.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윤정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볼이 홀쭉하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윤정이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윤정이는 동료에게 잠시 나간다고 말하고 민수를 따라 카페 밖으로 나왔다. 둘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공원 벤치에 앉은 윤정이가 먼저 말했다. 형부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민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윤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저를 찾으면 안 됐는데. 민수는 윤정이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윤정아, 나랑 같이 살자. 수연이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어. 너랑 잘 살라고.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형부. 우리는 안 돼요. 민수는 왜 안 되냐고 물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는다고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정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수는 사람들 말 따위 상관없다고 소리쳤다. 자신에겐 윤정이밖에 없다고, 윤정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울며 매달렸다. 하지만 윤정이는 단호했다. 형부, 저희는 잘못 시작된 관계예요. 언니를 배신한 관계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윤정이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민수가 윤정이의 손목을 잡았다. 윤정아,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민수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윤정이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형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그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윤정이의 표정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다. 윤정이에게 정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었다. 민수는 무너져 내렸다. 윤정이는 민수를 뒤로 한 채 카페로 돌아갔다. 민수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부산역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울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산으로 돌아온 민수는 더욱 절망에 빠졌다. 윤정이마저 잃어버린 지금 민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게도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도 없었다. 민수는 매일 술만 마시며 지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수연이의 유골함 앞에서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 윤정이를 지키지 못했어. 윤정이가 다른 남자한테 갔어. 나는 정말 못난 남자야. 민수는 유골함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혹시 윤정이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딸 지혜였다. 지혜는 민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지혜는 민수를 부축하며 물었다. 민수는 지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딸에게 자신이 고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혜는 며칠 동안 민수를 돌봐주며 정신을 차리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윤정이 없는 세상에서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지혜가 서울로 돌아간 후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민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차라리 수연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육장 운명의 재회. 민수는 서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래로 보이는 바다는 검푸른색으로 민수를 유혹하고 있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수연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수연이는 사진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곧 갈게. 그곳에서 기다려. 민수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민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윤정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환상인가? 윤정이는 민수에게 달려와 민수의 팔을 붙잡았다. 형부, 뭐 하는 거예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윤정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 왜 여기 있어? 부산에 있는 거 아니었나? 윤정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혜가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뭔가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 급히 내려왔어요. 민수는 딸이 윤정이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혜가 윤정이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 윤정이는 민수를 절벽에서 끌어내며 말했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민수는 윤정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윤정이는 놓지 않았다.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둘은 절벽 아래 벤치에 앉았다. 윤정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수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윤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 저도 힘들었어요. 부산에서도 매일 형부 생각만 했어요.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일할 때도 형부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럼 왜 떠났느냐고 물었다. 윤정이는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때 언니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민수는 수연이가 마지막에 윤정이와 잘 살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착한 분이라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마음은 아셨을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민수는 윤정이의 손을 잡았다. 윤정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헤어져서 살 수는 없어.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윤정이는 민수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저도 형부 없이는 못 살아요. 부산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 말에 민수는 안도했다. 윤정이에게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윤정이는 형부를 포기시키려고 그런 말한 거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형부가 죽으려고 한다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윤정이는 민수에게 제안했다. 형부, 우리 여기를 떠나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민수는 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윤정이는 계속 말했다. 저 부산에서 카페 일 배웠어요. 우리 둘이 함께 작은 카페라도 차려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언니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민수는 윤정이를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윤정이의 체온이 느껴졌다. 윤정이도 민수를 꽉 안아주었다. 둘은 서로의 그리움을 확인하듯 오래도록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둘은 민수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윤정이가 있는 집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윤정이는 민수를 위해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민수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 식사 후 둘은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윤정이가 말한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어떠냐고 윤정이가 제안했다. 섬이라서 사람들도 별로 관심 없을 것이고 관광객들 상대로 카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민수는 그 제안에 동의했다. 서산에서의 모든 기억을 정리하고 윤정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둘은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떠나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하나가 되었다. 예전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다. 윤정이는 민수의 품에서 속삭였다. 형부,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민수는 윤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윤정아, 고마워. 너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 앞으로 너한테만 잘할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연이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윤정이도 마찬가지였다. 언니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야 할 것 같았다.
한 달 후 민수와 윤정이는 제주도로 떠났다. 서산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제주공항에 내린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제주도에서 둘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예쁜 카페였다. 윤정이는 커피를 내리고 민수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다. 손님들은 둘을 부부로 알고 있었고 둘도 그렇게 지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다. 수연이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둘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가 민수에게 말했다. 형부, 우리 결혼해요.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요. 민수는 윤정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윤정아. 우리 정말 부부가 되자. 둘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받았다. 민수와 윤정이는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둘은 손을 잡고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한라산 정상에서 윤정이가 말했다. 형부,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민수는 윤정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도야, 윤정아. 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평생 너만 사랑할게. 둘은 맑은 제주 하늘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둘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과거에 대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누군가의 아픔 위에 피어난 사랑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